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가족 모임도 하고요. 중국에서 저희 형님이 또 출장을 오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가시긴 했는데, 네, 가족 전체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공도 저희 사랑하는 우리 축구 후배들하고 같이 공도 차고, 네, 굉장히 좀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월요일 돼서 또 전쟁터로 다시 돌아왔고요.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인데,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꽤 전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식 투자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미국에 포함되어 있는 다우 30, S&P 500,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내수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수 시장이 약하잖아요. 내수가 약하다 보니까 대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경기 소비재, 내수가 약하니까 경기 소비재도 다 시클리컬 성격, 사이클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근데 난이도가 높으면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 초심자가 잘못 들어가면, 난이도가 높은 스키 슬로프에 올라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키 슬로프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곳이 보면 경사도 급하지만, 그 모글 스키 타는 사람들이 가장, 모글이 뭡니까? 볼록볼록하게 그걸 착착착착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빠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경사가 급한데 모글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또 도전해 볼 만하고 챌린징 하면서도 또 재밌습니다. 제대로만 알면 돈을 벌기도 쉬운 시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터로 월요일 날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도 항상 흥분이 되고 이 시장이 저는 좋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문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어떤 또 뉴스들이 있는지 보면서 그게 그 기업의 가치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된다면 언제 시점에 플러스가 많이 되는지, 그 가치 상승의 모멘텀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신문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서로는 또 욕까지만 하고, 오늘 중요한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좀 오늘은 삼천포를 웬만하면 짧게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꿈의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기사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고체 배터리 일본이 최대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자세히 읽어볼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세계는 제조업 육성 위해서 국가 총동원령 미 IRA 시행 8개월간 투자 유치 20배나 늘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순간순간은 체크하고 가야 되니까요. I have a dream이라고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있은 지 딱 60년 된 그 60주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사 한번 보고요. 반도체 수출 규제 전에 중국 장비 미리 샀다. 네,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백화점 더 현대 서울 누적 방문객이 1억 돌파.
저는 백화점을 잘 가지 않는데 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가다 보면 바글바글합니다. 네, 바글바글하는데 국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수가 약하다고. 내수가 약하고 점점 더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뭐 백화점 안 가신 지가 한 30년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80 넘으셨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어느 정도 더 현대 매출에 외국인은 어느 정도 비중인가 그런 기사가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꿈의 전고체 배터리 경쟁 선두에 한국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경제 뉴 엔진 시리즈로 아마 나오나 봅니다. 처음 공개된 LG 연구소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5월 15일 LG 엔솔이라고 그냥 쭉 읽겠습니다. LG 엔솔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가 있는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 센터 촬영을 안 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쓴 뒤에 꿈의 배터리라 부르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부 내부에 국내외 언론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좁은 복도를 따라 양옆으로 각종 실험실이 칸칸이 이어졌는데 실험실은 통유리 창으로 내부가 보였다고 합니다. 손권남 LG 엔솔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장은 전고체 배터리의 전극을 만들려고 활물질 또 전체 바인드를 섞어서 무게를 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게 흰 방진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채 검은 가루를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 무게를 재는 거라고 하네요. 또 다른 실험실에서는 방앗간에서 쓸 법한 대형 믹스가 있었는데 배터리 공정은 핵심 재료를 잘 섞어서 슬러리 반죽을 만드는 점에서 떡 만들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라서 참기름을 짜내듯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야 이온 전도도가 높아진다고 했고요.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는 수년 안에 대중화될 것이고 LG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막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대체 전고체 배터리는 언제 되나 아직 한참 멀었다. 뭐 10년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년 안에 대중화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LG엔솔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업체죠. 1992년 2차 전지 개발에 착수해서 31년간 배터리 특허만 27,0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IT 회사에 그 무형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공장에 얼마를 투자했고 그것만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 평가가 안 되죠, 사실은. 이렇게 R&D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회사에 그 무형의 가치가 한 어느 정도 될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 특허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특허만 27,0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네. 야. 덕분에 2차 전지는 한국이 드물게 특허 기득권을 갖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산업 생태계는 거대한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큰 시장에 머물던 중국과 인도 등이 강력한 기술 경쟁자로 돌변한 건 오래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신냉전의 새로운 지구촌 현상 앞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전 세계 공급망은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일본은 제조업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무한 경쟁에 들어갔고요. 미국은 반도체법과 IRA 시행 후 270조 원의 제조업 투자를 유치했고 EU는 62조 원을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도입을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저성장기에 접어든다는 우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데
본지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뉴 엔진의 산업 현장을 찾아 그 해법을 도모했다. 대부분 최초로 공개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 경제의 희망을 찾고자 한다라고 쭉 돼 있습니다. 한석학은 지금 배짱이처럼 일하는 한국인들은 결코 중국인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인이 죽기 살기로 일하고 모방을 토대로 창의성을 더해가는 건 그렇게 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본지는 전고체 배터리 현장을 시작으로 친환경 선박, 자율주행, 재활용 플라스틱, 그리고 SMR이라고 하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산업 현장을 공개하고 국제 경쟁력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시리즈 1번이 오늘 꿈의 전고체 배터리네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장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로 한 LG가 기자에게 먼저 요구한 것은 보안 교육과 보안 각서였고, 이어 검색대를 통과한 뒤에야 3층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장에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3층의 전고체 배터리를 위한 또 다른 실험실 문 앞에는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뜻하는 노점, 노점이 이슬 노자를 써서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나타내는 거군요. 이 노점이 마이너스 44.8 TD라고 쓰여 있었는데 수분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 극건조 상태라고 하네요. LG가 개발 중인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룸에서 실험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검은 고무장갑이 달려있는 커다란 투명 상자 글로벌 박스가 있는데 이 고무장갑을 통해서 상자 안으로 손을 넣은 연구원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재료들을 섞고 있다고 하네요. 수분과 먼지가 침투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김나윤 연구원은 장갑을 끼는 작업이 꽤 불편하지만 한 달 단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갖는 강점은 LG엔솔, SDI, SK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삼총사에다가 배터리의 최대 수요처인 현대차 그룹도 직접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SDI도 전고체 배터리의 메가 트렌드인 황화물계를 연구 중이라고 하고요. 한국 3사 중 가장 도전적인 전고체 배터리 목표를 잡았다. 지난 3월 말 수원 연구소에 S라인으로 명명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국내에서 처음 갖췄고요. 지난 6월에 샘플 제작에 성공을 했네요. 삼성은 특히 음극이 없이 양극만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무음극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음극에서 생성되는 덴트라이트 현상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덴트라이트는 금속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나뭇가지 형태의 결정으로 배터리 화재와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박규성 SDI 연구소 팀장은 소재, 셀, 공정에서 핵심 기술을 선점해서 2027년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딱 나왔네요. 이 아까 전고체가 대량 상업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2027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그냥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 4년 뒤다, 그죠? 지금 23년 거의 끝나가니까 2024, 2025, 26, 27 4년 뒤면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일본 도요타가 제시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은 27년에서 28년인데 비슷하네요. SK온도 내년 상반기에 파일럿 라인을 완공하고 28년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대전 배터리 연구원 R&D에 4,700억을 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해외 교수진은 물론 해외 스타트업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고무 형태 고체 전해질을 개발한 이승우 미 조지아 공대 교수와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솔리드 파워가 SK의 파트너라고 합니다. 현대차도 자체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21년 말 남양연구소 산하에 배터리 개발 센터를 개설하고 배터리 시스템 셀 설계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전기차 전략인 현대차 모터웨이 발표 때 10년간 9조 5천억 원을 배터리 성능과 차세대 배터리 선행기술 개발에 쓰겠다고 했네요. 배터리 전문 조사 업체 S&E 리서치는 2035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를 815조 원으로 전망을 했고요. 지난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630조 원, 네, 약 4,800억 달러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자료인데요. 이것을 감안하면 제2의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630조에서 한 200조가 메모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400조가 비메모리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는데 그게 2035년 정도면 815조로 훨씬 큰 규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적은 용량으로도 전기차 주행거리 1000km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요. 현재 대중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상태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충격과 열이 가해지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수명도 상대적으로 짧은데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기 때문에 변형돼도 화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최대 경쟁자는 일본이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건너뛰고 전고체에 집중한 일본 토요타는 가장 많은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특히 최근에 2027년에서 28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계획을 내놨고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로 단박에 역전을 노리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CATL도 안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요? CATL은 2019년 21세기 랩을 건설해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9년 150명이던 연구원이 현재 10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업계 고위 관계자는 CATL이 최근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연구원 500명이 하루 500번 실험해서 1년에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한다면 10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중국은 6개월 만에 개발할 수 있어서 중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는 미국 솔리드 파워의 기술력이 가장 앞섰다는 평가인데 다만 솔리드 파워는 SK온,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지분을 확보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우리의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SES 미국, 프롤로지움, 대만 같은 업체도 전고체 배터리에 도전하고 있지만 액체 전해질을 일부 섞은 반고체 배터리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상영 연세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은 전고체 연구에 집중하면서 기득권을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의 차세대 버전으로 과도기를 준비한다면 기술 패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 두 기사를 읽으면서 일단은 머릿속으로 2027년 8년 요때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 상용화가 되구나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25년, 26년 뭐 요럴 때 시장이 한마디로 이 격동기에 들어가겠네요. 이 2차 전지 시장이 그죠? 그동안에 캐파 증설한 물량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건데 그걸 갖다가 좀 오랫동안 써먹어야 되는데 2027, 28년도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로 많이 바뀌니까 많이 바뀌어도 계속 쓰일 아까 음극재가 없어지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음극재 쪽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전해질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한다고 하니까 전해질 관련 업체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진다고 봐야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양극재 부분은 오히려 아까 음극재도 없어지면 양극재 회사가 오히려 더 전고체로 가든 안 가든 별 타격을 안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세계는 제조업 육성 위해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2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3년 동안 2026년까지 약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조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IRA와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고 또 인프라법을 통해서 연방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는 미국산 철강 등 자재를 쓰도록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반도체법과 IRA 시행 후 8개월간 미 제조업 투자 규모가 2019년에 20배나 되는 2040억 달러, 약 270조 원으로 커졌다고 보도를 했네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다시 제조업으로 가자를 외치고 있고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린 것인데 각국 정부는 세금 혜택, 부지 제공, 인력 양성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전 제조업 강국들은 떠났던 기업을 불러와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인도 등 신흥국들은 세계 공장을 자처하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잃어버린 30년을 끝내려는 일본도 한때 세계를 제패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부활을 꿈꾸고 있고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을 하자 일본 정부가 나서서 투자비 약 40%를 지원하겠다고 호응을 했죠. 토요타, 키옥시아 등 대기업 8곳은 라피드스라는 합작사를 세웠죠. 2027년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또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토요타의 보조금 약 1,200억 엔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430억 유로를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초기 법안에서는 보조금 지원 범위가 첨단 반도체 공장에 한정됐지만 최종안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시설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이 무뎌져서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고요. 글로벌 1위를 노리고 있는데 2015년에 발표한 10년 단위 국가전략 제조 2025에 이어서 시진핑은 과학기술 자립, 자강론을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AI 분야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줘가며 초고속 성장 중입니다. BYD는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약 지금 20% 차지하고 있고요. CATL은 세계 배터리 시장 또 1위입니다. 약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기순 성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기술 개발이 더딘 분야는 국가 지원 아래 내수 시장을 몰아주거나 외국 기업 M&A로 기술을 빼오면서 발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에 모디 정부가 2014년 출범했었군요. 그럼 벌써 9년 됐다 그죠? GDP의 약 4분의 1을 제조업으로 채우고 있고 신규 제조업 1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Make in India 전략으로 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현대차, 도요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는 아다니 등 국내 기업들의 인도 투자 발표가 나며 본격화하고 있고요. 동남아 지역도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무기로 제조업 공장을 불러들이고 있고 베트남은 인건비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제조업 메카로 지금 떠올랐고요.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I have a dream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그날의 큰 역사적인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이 사회가 크게 이제 변하는 그런 큰 모멘텀이 있었던 사건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하고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큰 사회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정의가 없다면 평화도 없다. No justice, no peace. 26일 오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광장에 모인 군중 수천 명이 잇따라 구호를 외쳤고요. 이곳은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외치며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한 장소였네요. 근데 마틴 루터 킹 이 목사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많이 읽어보는 봤지만 1929년에서 1968년까지 사셨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0년 딱 사셨네요. 그렇죠? 40살에 돌아가셨네요. 우리나라는 나이로. 야, 참. 코스염을 기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연설을 했던 때가 한 50대 중후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40살이었네요. 네. 1963년에 이 연설을 할 때는 63년 8월이었으니까 63년 8월이면 34세 만 34세 때 네, 연설을 했었네요. 당시 킹 목사가 시민 25만 명과 함께한 워싱턴 대행진, 정식 명칭은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흑인 인권을 향상한 미국의 민권법, 투표권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에 미국의 민권법이 64년 그리고 투표권법이 65년이었네요. 워싱턴 대행진 60주년을 맞은 이날 링컨 기념관에서 2차 세계대전 기념관에 일어난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찼고요. 섭씨 34도를 치솟은 고온에도 링컨 기념관 광장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흑인이었지만 백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도 적잖이 눈에 띄었고요. 킹 목사의 모습을 새긴 티셔츠를 입은 유대인 참가자 마이크 캐플런 씨는 킹 목사가 앞세운 차별 금지, 평등의 가치는 미국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60년 전 킹 목사의 연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킹 목사가 연설한 해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이 되는 때였다고 하네요.
63년이니까 100년이 되는 해였으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었군요. 네, 당시 워싱턴 대행진을 위해 광장에 모인 인파가 25만 명이나 됐었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노예 해방 후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차별이 극심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젊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가 제안을 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막혀 있던 민권법 제정을 촉구했고요. 행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힘입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민권법이 이듬해 제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네요. 킹 목사는 당시 연설에서 후손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했지만 60년 후 링컨 기념관 앞 무대에 선 킴 목사의 손녀 요란다 르네 킹 15살이네요.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빈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흑인과 다른 인종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정치 사회적 갈등이 번지는 상황이고, 제도적 차별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차별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미국 전체의 약 68%에 그치고 있고, 백인과 비교하면 65%, 아시아계의 대비는 48%에 불과하고, 낮은 대학 진학률이 대를 이은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케네디가 도입한 대입 등에서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이게 어포머티브 액션인가 뭐 그렇게 액트였었죠. 이 부분이 보수파가 장악한 미 대법원에서 지난달 오히려 폐기가 됐죠. 인종차별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성소수자, 총기 규제 등과 비슷한 정치 이슈로 굳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밑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역사적 의미가 63년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 이후 그 다음에 민권법, 투표권법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게, 저도 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에틱스나 밸류나 이런 클래스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느낀 점이,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경제적으로 보면요, 경제적으로는 efficiency, productivity, 이게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ROE라는 걸 막 따지잖아요. 시간이 아직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자기 자본 대비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 아니면 ROI, 네, 투자한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자금 대비 리턴은 얼마냐, 그게 전부 다 효율성을 따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수율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보면 효율화된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조던이 흑인이기 때문에 너는 농구하면 안 돼. 네, 백인들만 농구해야 돼. 만약에 그랬다면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탄생을 안 했을 거고요.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그래서 미국은 보면 김하성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예전에 막 박찬호 선수라든지 미국이 그런 차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없애다 보니까 야구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결국 야구 제일 잘하는 선수가 미국에 와서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되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의 라리가나 이런 그런 상품, 그런 스포츠 상품이 가장 세계 최고화 되려면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 사람의 본능은
자기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 보니까 미국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도 보면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엄청 인종 차별화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비지성인들이 그런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걸 모르고 내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동물적 본능에서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막 좀 막 많이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뭐 지역주의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로 자꾸만 이렇게 블락화 만들어서 내 거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적이고, 예, 나와 같은 편 얘기,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고 있는 주식 말고 다른 주식 얘기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만들고, 그런 바운더리를 자꾸 치는 사람들은 그게 동물적 본능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어디나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화가. 그래야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그게 제가 조직 관리하는 하나의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철저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또 제 눈에는 그런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화된 그런 게 없는지 늘 점검을 하고, 예, 그런 거에 있어서의 선입관이나 차별화적인 그런 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틴 루터킹 역사 이 연설이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제도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뭐 유대인, 러시아에 있는 뭐 그런 지식인들, 천재들이 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은 반도체 수출 규제 전에 중국 장비 미리 샀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저렇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중국이 만만디 전략으로 그런 걸 내재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재화 시킬 수밖에 없죠. 중국은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G2 국가인데, 네, 찾았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앞두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앞둔 6월에서 7월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구매가 급증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일본은 지난달부터 규제를 시작했고 네덜란드의 규제는 다음 달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6월에서 7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이 총 50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에 달했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인 29억 달러보다도 7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장비의 공장 시설 대부분을 의존해 왔는데, 중국의 6월에서 7월 네덜란드산 장비 수입은 5월보다 2배나 늘었고요. 대부분 세계 최대 노광 장비 업체 ASML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산 식각, 웨이퍼 코팅 장비,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의 수입 역시 늘었고요. 최근 몇 달 동안 수입된 장비는 주요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소규모 파운드리에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증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규제 대상이 될 장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구매는 중국이 반도체 생산 확대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수출 규제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장비 확보에 나서서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했다는 것이고요. 중국 기업들은 수입한 장비로 서방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레거시 구형 공정,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활용도는 높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규제는 받지 않고 시장조사 업체의 카운트포인트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구형 반도체 장비로 전기차, 녹색 에너지, 전환 등 산업에 사용할 반도체를 집중 생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를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요,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얘기인데요. 현대백화점이 21년 2월 문을 열었고요. 여의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이 2년 6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억 명 넘겼는데요. 국내 단일 유통시설 기준으로는 가장 짧은 기간에 1억 명을 넘겼고요. 코로나가 심했던 개점 첫 해에만 2,500만 명이 들어왔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해에는 이보다 1.5배 많은 4,400만 명이 현대를 찾았고 엔데믹이 본격화된 올해에는 지난 25일까지 3,100만 명이 더 현대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올해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 5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더 현대랑 지금 여의도역 밑에 통로가 이어지잖아요. 거기 3프로 TV에 오픈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강의하러도 가고 촬영하러 가 보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게 더 현대의 효과였네요. 더 현대 서울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절반 이상인 55%가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네요. 경기, 인천 등 서울 인근 지역 거주민이 24%로 가장 많았고요. 1월에서 7월 더 현대 서울의 외국인 매출은 779.7% 급증을 해서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 전체 외국인 매출 증가율 302%의 2배 이상이 되었다. 현대백화점 주가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계속 조금 강하게 올라가서 현대백화점 그냥 막연하게 더 현대의 효과가 좀 있나 보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전체 외국인 매출이 302%로 증가를 했는데 더 현대에서만 78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관광객이 올해 내년까지 밀려들 거니까 이 관광객이 들어와야 국내 내수는 시장도 작고 전부 다 전자상거래로 산다 했잖아요. 근데 관광객이 들어오면 일단 백화점 가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백화점한테는 정말 그 긴 가뭄 끝에 단물 같은 그런 이제 모멘텀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